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순둘 박금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나보낸 뒤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 컸지만 울고 있을 틈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남의 부모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쉬운 날은 하루도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입에서 불만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늘 굽은 채로 아팠고 손가락은 물건을 쥘 때마다 찌릿한 통증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중얼이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오늘도 일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부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련이 여겼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다 넘어졌고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어렵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금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두려웠습니다. 돈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수술 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가슴을 눌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그녀는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챙기기도, 약을 제때 먹기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전화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며칠만 좀. 아들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얘기하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며느리도 다정하게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니,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손주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온다. 우리 방 같이 써도 돼요. 그날 금자 씨는 오래된 천보자기에 작은 짐을 쌌습니다. 약 봉투 몇 장, 속옷, 수건, 그리고 손때 묻은 빗 하나였습니다. 집엔 불도 끄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집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식사도 잘 나왔고 손주들도 그녀 옆에 앉아 제잘됐습니다. 며느리는 틈틈이 방 청소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고 손주들의 말에서도 낯설고 차가운 기운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쓰실 때는 꼭 말씀 주세요. 아이들이랑 시간 겹치면 곤란해요. 할머니 또 벨 눌렀어. 우리 집이 좁아서 그런가 봐요.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조심히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무서운 저녁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집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좀 며칠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금자 씨는 다시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짐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무게 같았습니다. 살짝 눈물에 젖은 눈을 감추고 그녀는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엄마 좀 더 계시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며칠만 있다 올게. 택시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왜 언제부터 제 집에서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박금자 씨는 딸의 집으로 옮긴 첫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위로 폭신한 이불이 덮였고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이불 위를 포근하게 덮었습니다.
잠결에도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나는 조용한 조리소리, 딸의 발소리 모든 것이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집의 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딸의 방 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자신과 아이들의 공간을 양보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손님이었지만 그 손님을 위한 배려는 정성스러웠습니다. 딸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말투로 어머니의 무릎을 살폈고 크림을 바르듯 약을 정성껏 펴 발라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푹 쉬세요. 식사는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 한마디에 금자 씨의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지 않으려 그녀는 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손을 잡고 시장을 다녔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떡볶이를 사 먹으며 손을 호호 불던 어린 딸이 이제는 자신의 무릎에 약을 바르고 밥을 차리고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국, 멸치볶음, 오이무침이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간은 좀 심심하게 했어요. 딸은 말끝마다 엄마라는 단어를 조심스레 붙였고 그 말이 마치 안부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손주들도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펼치며 그녀 품에 안겼고 그림 속 사자와 코끼리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에 금자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네, 아이고 예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첫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짐작되는 불안이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늘 하던 것처럼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펴들던 사위는 금자 씨가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가볍게 한숨을 쉬거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사위의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며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눌러왔습니다. 사위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느끼는 불편함이 공기처럼 방 안을 감쌌습니다. 딸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화장실 쓰실 땐 밤엔 꼭 불 켜세요. 아이들 깨니까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의 의미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슬리퍼 소리조차 낼 수 없도록 조용히 발을 떼던 그때 딸과 사위의 작은 말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작지만 명확한 숨죽인 대화였습니다. 오빠도 곧 온다니까 그때 얘기 꺼내자. 엄마 혼자 두기엔 이젠 무리야.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도 나쁘진 않아요. 거기 시설 좋은 데 많잖아. 엄마 집은 팔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비용 충당하면 되죠. 금자 씨의 발이 복도에 멈췄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자신의 집, 남편과 함께 만들어온 삶의 터전이 자식들에겐 팔면 돈이 나오는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 몇 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복도, 쏟아지는 말의 파편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집은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유예된 잠깐의 호의였고 조만간 끝날 예정인 머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의 방에서는 깊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작은 가방을 꺼내어 다시 싸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벌의 옷, 약봉투, 손수건, 그리고 아직 펴보지 못한 그림책 한 권. 손주가 자신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책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다시금 택시 앱을 켜며 그녀는 주소란에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내 집. 그 말이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록 차가운 방바닥과 허전한 냉장고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곳은 누구의 허락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조용히 빠져나오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야. 아직도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지만 금자 씨의 마음은 흐림과 같았습니다. 오전부터 부스럭부스럭 집안은 분주해졌고 정우가 조금 넘자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모두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거실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로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나누고 웃는 얼굴을 띠고 있었지만 분위기 어디엔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회의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한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사위였다. 어머님, 사실 요즘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준비된 말 같았다. 아들도 곧 말을 이었다. 엄마, 솔직히 이젠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딸도 한마디 거들었다. 요양원 중에 엄마 또래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 곳 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꽃꽂이도 있고 탁구도 하고요. 말은 다정했고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태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조용히 걷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국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던 뚝배기 속 된장찌개는 이내 미지근해졌고 그 안에 놓인 두부 조각이 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느꼈습니다. 더는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걱정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금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고 새벽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장롱 위에 두었던 보자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작은 보따리, 손에 익은 지갑, 약봉투, 손수건 몇 개,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손끝으로 택시 앱을 조용히 실행했습니다. 주소란에 내 집을 입력했습니다.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가슴을 찌르듯 아프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자식들은 어머니의 빈 방을 발견하고 놀라 급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냥 얘기 좀 더 하고 결정하자니까요. 엄마, 무릎도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와 분주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금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아직 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내 인생도 내 것입니다.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동네, 길가의 은행나무, 슈퍼 앞 평상, 그리고 매주 가던 약국. 모든 것이 익숙했고 그녀는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돌봄과 배려라는 이름 아래 자존을 잃고 사는 삶이 아닌, 비록 외롭고 불편할지언정 자기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선 순간 정막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래 비워져 있던 집은 차가웠지만 금자 씨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금자 씨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익숙했던 자신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으나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자식들의 집에서 나와 다시 혼자 살게 된 이후로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아침 식사 정도는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의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간단한 반찬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여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국 결심을 하였습니다. 간병인을 불러야겠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기를 들고 인터넷을 뒤지며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광고는 많았지만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차례 문의 전화를 건 끝에 한 간병인 파견업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하였습니다. 하루 24시간 상주 간병은 일당 15만 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20%가 추가됩니다.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금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50만 원. 그것은 그녀가 과거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몇 달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시간제 간병은요? 12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8만 원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2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말에도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으로 해주세요. 낮 동안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병인을 처음 집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찾아온 간병인은 단정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간병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식사가 점점 간단해졌고 약 시간을 잊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간병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2번이나 간병인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간병인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무거운 고독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창을 통해 따스하게 비추었지만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만이 유일한 동무였습니다.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대충 했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우연히 창밖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래층 맞은편에 사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 둘을 챙겨 어린이집에 보내고 교대로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뛰어가는 아이들, 커피 한 잔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 손에 도시락을 든 남편. 그들의 일상은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사는 그들 속에서는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박금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의 젖은 운동화를 말리느라 밤새 창문을 닫지 못했고 남편이 늦게 귀가할 때면 따뜻한 밥을 데워두느라 몇 번이고 전자레인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낸 자신이 지금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몸이 약해졌어도 나라는 존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애호박과 두부를 꺼내 조심스럽게 썰고 천천히 국을 끓였습니다. 팔이 아팠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끓는 국을 앞에 두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내 것입니다. 그렇게 박금자 씨는 다시 자신의 삶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천천히 베란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아직 이른 봄의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따뜻한 어떤 감정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층, 젊은 부부가 분주하게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둘을 번갈아 안고 달래며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겨주는 부부의 모습은 바쁘고 정신없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가족만의 따뜻한 온기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길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따뜻하겠구나.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속에서 조심스레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펜을 들고 종이에 몇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층에 사는 박금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혹시 반찬을 조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장보기는 제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다 쓴 뒤 그녀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외투를 걸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고 아래층 우편함 앞에 선 그녀는 망설이다가 메모지를 조심스레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부탁 이상의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금자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을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오전 10시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놀란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바로 어제 그녀가 바라보던 그 집의 젊은 아내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메모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반찬 있으실까요? 박금자 씨는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와 환한 웃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입맛을 물어봐주는 일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유, 뭐든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반찬 몇 가지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조그만 반찬통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애호박 볶음, 그리고 두부 조림이었습니다. 반찬통을 열자 따끈한 김이 피어올랐고 익숙하면서도 정겨운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한 그 향기에 박금자 씨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만든 따뜻한 반찬을 받아든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일상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직접 만든 반찬을 문 앞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쪽지를 써서 반찬통 아래에 함께 두기도 하였습니다. 된장국 맛이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났습니다. 무생채가 아삭하니 참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다시 식사를 즐기게 되었고 밥을 지을 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왕래는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옆집 아내가 금자 씨의 집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금자 씨는 차를 마시려던 손을 멈추고 느릿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젊은 아내의 얼굴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둘 다 급하게 출근해야 해서요. 혹시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후에 바로 데리러 오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지만 금자 씨는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구야, 그럼요. 애들이 뭘 안다고요. 데리고 오십시오. 그녀의 말에 옆집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그날 오전 6살 아들과 4살 딸이 조심스럽게 금자 씨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손을 꼭 붙잡고 들어온 남매는 처음 보는 공간에 다소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에 금자 씨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아가들 왔네요. 뭐 하고 놀까요? 그녀는 오랜만에 장롱 속에서 인형과 색연필을 꺼내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색연필을 고르고 인형에게 이름을 붙이며 놀기 시작한 두 아이는 이내 금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 안에는 정말 오랜만에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금자 씨의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문 앞에만 서도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옵니다. 오전에는 반찬을 건네받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놀러오며 저녁 무렵에는 짧은 안부 인사가 오고 갔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된장국을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 밥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였고 그녀는 그런 아이들의 말에 어깨를 으쓱이며 한껏 기분 좋은 얼굴을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마당에 나와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주처럼 느껴지는 아이들과 함께 귤을 까먹으며 금자 씨는 마음 깊이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보던 적막한 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주고 식사 때 함께 앉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금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술 주변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웃을 수 있네.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가끔씩 아팠고 오래 서 있으면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아픔이 외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생겼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조그만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늘 감사해서요. 상자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함께 손으로 꿰맨 작은 앞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삐뚤빼뚤한 하트와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금자 씨는 말없이 그 앞치마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웃음 사이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함께 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눠 먹을 반찬이 놓였고 방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둘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한 정막이 아니라 따뜻한 소리로 가득한 나날이 되었습니다.